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리처드 니스백과 리 로스의 사람일까 상황일까입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사회심리학 입문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 생소한 전문 용어와 학자들이 등장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번역에 있어서 단어와 단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우리말 조사를 너무 생략한 탓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효과를 사회적 효과 또는 사회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5장의 아마추어 성격학과 사회심리학도 조금 길긴 해도 일반인이 상식처럼 생각하는 성격학과 사회심리학으로 번역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하튼 그래서 자잘하게 손을 본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사회학과 심리학 관련 책들은 요약할 때마다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인 중 한 명에게 대뜸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이렇게 답할 겁니다. 뭐야? 뜬금없이. 이 대답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게 왜 지금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이고, 그런 부연 설명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그 무게감에 있어서 밥 먹었니?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경고인 셈이죠. 마찬가지로 이 책의 핵심이나 결론만 보는 건 대뜸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0년 공지사항에서 제가 소개하는 책들의 순서는 무작위가 아니라 깊은 고민의 결과이기에 가능한 한 순서대로 보시길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0회 행크 데이비스의 양복을 입은 원시인, 그리고 특히 91회 토머스 길로비치의 인간, 그 속기 쉬운 동물을 읽지 않으셨다면 오늘 소개하는 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사회심리학을 카메라에, 그리고 사회심리학을 구성하는 세 가지 내용을 카메라를 지탱해주는 삼각대에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첫째는 문화가 객관적 상황 압력과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이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개인의 자아 중심성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저자들은 분명하게 핵심을 말한 뉘앙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첫째는 상황의 힘이고, 둘째는 개인의 구성 방식이며, 셋째는 개인의 일관성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에 맞춰서 2장에서는 상황의 영향력을 가장 잘 표현한 경로 요인을, 3장에서는 개인의 구성 과정을, 4장, 5장, 6장에서는 개인의 일관성에 대한 욕구를 다룹니다. 첫째, 말콤 글래드웰의 서문에서 이 책의 결론이 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람의 중점을 두고 상황이나 맥락의 영향력은 무시한다는 거죠. 사건의 상황이나 맥락보다는 행위자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과거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는 특정 개인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할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의 1973년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보통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출근 시간에 늦은 사람의 상황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만 알 수 있다면 과거와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의 말이 대변하듯이 고전 물리학도 물체들이 존재하는 장, 그러니까 관계나 상황이나 맥락 개념을 무시한 채 물체의 특성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저질렀고요. 이런 경향을 저자들은 성향주의라고도 부르고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도 부릅니다. 기본적이라는 건 의식적으로 주의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대체로 그렇게 진행되기 일쑤인 선천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귀인이라는 건 원인 또는 인과관계 찾기를 말합니다. 우리 뇌는 우연적이고 무질서하며 무의미하고 불확실한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패턴 완성과 군집 착각을 만들어내서라도 어떻게든 정보의 빈틈을 채워넣죠. 그 결과
인과관계라는 질서가 형성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확실한 필연이 되고 그럼으로써 나름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오류라는 건 잘못되고 틀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특정 행동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상황이나 맥락보다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기본적 귀인 성향은 잘못되고 틀렸다는 것이 기본적 귀인 오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주로 자신이 성공이든 실패든 타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관찰자일 때만, 그리고 자신이 행위자인 경우엔 성공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자신이 행위자이면서 실패했을 땐 보통 상황 탓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불합격했을 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이지만 타인이 불합격했을 땐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행위자냐 관찰자냐에 따라서 귀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합니다. 고전 물리학이 실험실이나 원자 규모나 우주 공간처럼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경우엔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선천적인 직관적 사고도 일상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경우엔 심각한 결함을 드러냅니다. 고전 물리학의 그런 결함을 현대 물리학이 보완하듯이 우리의 선천적 결함인 성향주의를 상황주의, 즉 사회심리학으로 보완하자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상황이나 맥락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의 기본적 귀인 오류를 바로잡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행동,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상황의 세부 요소이자 조력자인 동시에 걸림돌도 될 수 있는 경로라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즉 사람들의 인식과 의도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된 길이나 방법이 경로라는 거죠. 대규모의 큰 개입보다는 소규모의 작은 경로 한두 개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문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기도 하고 물리학에서 예측하는 일종의 워몰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행동 유도를 위한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는 책 제목인 넛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건 간에 1973년 마크 레퍼의 실험 결과처럼 긍정적 변화는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를 외부의 보상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으로 귀인할 수 있도록 유도했을 때 가장 분명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의 힘을 깨달았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둘째,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성공하려면 행위자가 상황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개선하려는 변화의 효과는 행위자가 그 상황에 부여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미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좋고 잘 계획한 사회적 개입이라고 해도 그 대상 집단의 사람들이 상황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도식, 그러니까 휴리스틱에 근거해서 개인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저자들이 말하는 구성입니다. 성직자에게는 경건함과 배려심을 기대하고 과학자에게는 지성과 살짝 별난 태도를 기대하듯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에 따라 뭐뭐라면 뭐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성의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타인, 즉 대중입니다. 1964년 빕 라타네와 존 달리의 방관자 효과와 1984년 로버트 치알디니의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인들을 비롯해서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도 그토록 많은 영향을 받는 걸까요? 첫째, 타인은 세상에 관한 좋은 정보 원천 중 하나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많은 사람이 내놓은 의견일수록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보다 더 맞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집단의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집단의 다수 의견에는 규범이나 도덕이라는 힘이 부여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건 집단으로부터의 처벌과 추방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단 구성원들의 다수 의견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조현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것일 뿐 그들이라고 확실한 삶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이 상황을 구성하는 방식은 논리적이지도 고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첫인상의 중요성을 말하는 초두 효과에 의해 개인의 몸과 마음 상태나 주변 조건에 따라 그리고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에 따라 상황을 구성하는 방식에 상당한 가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요소가 개입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죠. 셋째, 그 새로운 요소가 바로 일관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저자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의 상황을 긴장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의 마음부터 우주의 모든 상황을 음과 양이 대립하고 통일되기를 반복하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표현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결과 불교의 연기설처럼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해서 저것이 발생하죠. 우리의 마음과 신체 변화를 포함해서 이렇게 양극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은 모두 생물학에서는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평균 회귀 효과를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쪽의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늘 평균값 가까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죠. 볼프강 켈러가 말한 준정상 균형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만 하나의 체계나 체제가 변화하는 것에 적용한다면 변증법의 양질 전화의 법칙과 부정의 부정 법칙을 합한 것 아니면 진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 하나의 종이 탄생하는 과정 또는 미국 과학사학자 토머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하나의 상황조차도 태생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태생적으로 특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못 견뎌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레온 페스팅거가 지적한 인지부조화이고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바로 인지적 일관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다시 귀인, 즉 원인 또는 인과관계 찾기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보다는 우리의 태도나 생각을 바꾸려 합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이나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태도나 생각을 바꾸는 것, 즉 자기 합리화가 가장 쉬우니까요.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로 책을 마칩니다. 어떤 종류든 개인적 성향 때문인 듯한 행동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잠시 판단을 중지하고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객관적인 상황의 특징, 행위자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주관적 구성, 행위자가 속한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 하는 긴장 시스템에 관해서 말이다. 3장에서 미국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데일 밀러의 프레이밍 효과가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판단에 관한 기준이 되는 틀이라는 뜻의 준거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가장 쉽게 말하자면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책의 용어로는 구성 또는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티세르의 문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미국 인지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함께 전망 이론에 근거해서 심리학과 경제학을 융합한 행동경제학을 탄생시킨 공로로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고전경제학이 가정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불확실한 현실에서 매 순간 직면하는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전망이론은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의 경험과 편견에 근거한 손익분기점을 설정한 후 그에 따라 판단해서 이득이 더 많을 법한 것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망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는 손익분기점, 준거틀, 관점, 도식, 구성, 휴리스틱 등을 뜻하는 프레이밍 개념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심각한 오류를 저지를 수 있을까? 종종 타인에 관한 판단이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진화론적 답변이 제시되지만 어떤 능력이 명백히 생존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유기체가 그 능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함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다수의 귀결점 또는 결과론적 설명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